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저희 18일에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에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좌석이 절반 이상 예약이 되어서 이제 한 70석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CGV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와이 딜리버리로 검색을 하시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이벤트 소개 페이지는 나오는데 거기서 예매창으로 넘어가는 게 사정상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화관 예매하실 때와 똑같이 극장을 먼저 선택하시는데요. CGV 영등포를 선택하시고 10월 18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 메뉴가 떠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하고 좌석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착 준비하고 있고요. 또 처음으로 하는 이런 형식의 행사인 만큼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네.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기에 좋은 곡들 위주로 플레이리스트 선곡을 마쳤는데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도 함께하는 행사고요. 연휴가 아주 길었죠. 그 중간에 저희가 은중과 상연편을 내보냈는데 저희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연휴가 길어도 그것을 직장인들만큼 크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연락이 적고 또 좀 길게 푹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럼요. 프리랜서들도 연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선우 씨가 수영장 가서 들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제가 오전 시간에 수영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대예요. 근데 수업 전에 얕은 풀에서 다들 몸을 좀 녹이는 그런 장소에 와서 스몰톡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번 연휴 너무 길었지? 지루하더라고. 그러면서 2사람 밥만 하다가 막 6사람 식구들 밥을 챙기니까 아우,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옥선 작가님도 자주 그런 말씀 하시죠. 연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 집에 가서 오랜만에 이리저리 게으름 피우면서 얼굴 보여드리고 밥 얻어먹고 이게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단한 착각이다. 엄마도 막 이부자리도 신경 써야 되고 밥도 신경 써야 되고 힘드니까 같이 쾌적하게 지내도록 자식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길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궁금하다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하루 더 있어도 돼? 진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쾌적하게 같이 연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들 긴 연휴만큼 약간의 일상의 루틴이 바뀐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안도감, 평화로움 이런 걸 또 느끼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저희도 불효자는 놉니다 모임에서 너무 신나게 놀아버리는 바람에 그 뒤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성 모드로 지금 다시 루틴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18일에 있을 딜리버리 음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날에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네. 10월 17일 금요일 마포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날이죠. 마포 새우젓 축제는 지금 선우 씨와 저 사이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도 연휴 기간 동안 연습을 쉬다가 어제 오랜만에 합주를 하러 나갔는데 다들 연휴 때 뭐 바쁘다 어디 가야 된다 하더니 연습을 또 은근 알차게 해오신 거예요. 연휴가 길었거든. 그리고 구립 합창단이랑 같이 하는 곡이 있어서 어제 평소에 모이는 연습실에 발 디딜 틈이 없이 합창단까지 수백 명이 막 들어차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는데
수백 명까지는 아닌가?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 다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100명은 넘을 것 같아. 많았다 정도로 아주 받아들이는 많이. 거죠. 아무튼 여러 인원이 착실하게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톡토로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황피리, 황선우 작가가 피리로, 플룻으로 마포구 윈드 오케스트라에 합류해서 첫 공식 창단 공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처음으로 하는 게 바로 마포 새우젓 축제에서의 공연입니다. 시간은 6시 반이고요. 근데 그게 야외에서 있는 행사잖아요. 맞아요. 월드컵 공원 안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데 지금 계속 비 예보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지휘자님한테 이런 걱정을 토로했어요. 우리 야외 공연인데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작년에는 저희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이전이기는 했지만 객원 멤버들만 꾸려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내내 비가 오다가 리허설 시간에 이런 거는 우천 취소를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행사도 예정이 되었다가 몇 시 기준으로 비가 오면 취소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후 4시 기준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공연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굉장히 쫄려 있었는데 다행히 공연 끝날 때까지는 비가 안 왔고 끝나고 나서 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우가 되면 연주하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약간의 보슬비가 내리거나 하면 강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괜찮은데 아마 좀 비싼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팀판이라든가 각자 개인 소유의 악기들 말고 빌려오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비에 젖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초보 연주자들이 물론 실력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첫 공연을 하는데 비까지 내리면 이게 소리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참 안쓰러워질 거잖아요. 너무 처량할 것 같아. 생각만 해봐도. 맞아. 그래서 지금 선우 씨와 저 사이에 지금 저희 가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17일에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의 주제가 비로 결정되고 만 것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3화 주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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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하나 씨에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겠냐? 라고 답하고 싶네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화난 거예요 요즘? 아니 올해는 비가 좀 화창한 날이 아주 연이 이어진다 이런 게 오래지 않고 계속 비가 길게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우리 5월인가 6월인가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렇게 오래 이어지다니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또 나거든요. 아, 역시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지금 추석 시즌이면 원래는 이 코 큰 황씨 집안이 비염에 좀 시달리고 날씨가 서늘해지고 공기가 삽상하다라고 하죠. 건조하고 시원한 그런 아주 쾌청한 날씨여야 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다 말다 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죠. 맞아요. 추석 연휴에도 하루 빼고 내내 비가 왔잖아요. 추석 당일에도 보름달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맞아요. 쏟아지고 근데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면 그러려니 할 텐데 대개는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게 마련인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매일 온다는 게 좀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다시 선우 씨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비 오는 날을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계속 이어지니까 좀 지치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나름대로 참 좋죠. 정취가 있죠. 특히 밖에서 비를 맞기보다는 어디 안에 있으면 집에서 외출할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또 정취가 있고 좋죠. 맞아요. 선우 씨는 어때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집안에서
비 내리는 세상을 창밖으로 넘겨다 볼 때 그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비가 올 것처럼 꾸무룩 흐린데 비가 안 쏟아지고 그런 답답한 날씨보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걸 더 좋아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 밖에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안전하게 비를 감상하는 입장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선우 씨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아침에 등교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하교할 때쯤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아유 누구야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우산을 쓰고 가고 이런 풍경들을 보기도 했죠. 그랬겠죠? 근데 선우 씨 엄마는 우산을 들고 선우 씨를 데리러 온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없었거나 아니면 제가 크게 의미를 안 뒀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엄마가 아마 한 번도 데리러 온 적이 없을걸요? 이옥선 작가님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하죠. 뭐 비 좀 맞는다고 어디 어떻게 안 된다. 뛰어와라.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 비가 오네.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산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간 기억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서럽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운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엄마가 우산 들고 안 와줬다라는 걸 성인이 되어서까지 슬프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운함 내지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서러웠던 그런 순간으로 꼽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걸 듣고서 좀 놀랐던 기억도 나요. 저는 또 우산을 어디 뒀는지 너무 잘 잃어버리는 어린이여서 엄마가 갖다 줬거나 말거나 우산 없이 그냥 친구들한테 껴서 쓰고 집에 가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는 친구도 없었어서 혼자 돌 차면서 반전인데? 비 쫄딱 맞고 걸어가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점점 이제 비가 세차게 오면 겉옷이 점점 젖어 들어가다가 속옷까지 점점 젖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양말도 다 젖고 해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아이고 쫄딱 맞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뽀송한 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뭐 수건을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양말 안 벗겨지잖아. 겨우 양말 지덕지덕.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집에 겨우 현관에 올라가기 전에 벗어야 돼. 벗고 그러고 나서 그 뽀송한 수건으로 머리 대충 닦고 또 거기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을 때 너무 찔꺽찔꺽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발이 젖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좋아요. 쫄딱 젖어본 경험? 사실 정말로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쾌적하지 않은 상태가 될까봐 지레 다 예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냥 통과하고 그리고 수습하고 그런 게 인생에서 더 다채로운 기억을 갖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것에 대한 주의가 있어서 산성비. 근데 산성비가 우리가 진짜 어릴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고 내가 좀 더 자라고 나서 비를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더라 하는 얘기가 좀 더 자라고 나서야 생겼어요. 산성비라고 하는 개념도. 그 이후에 자란 세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산성비를 쫄딱 맞게 했어. 머리가 빠져가게 만들어서 이래서 서러워지는 걸까? 아, 그런가? 근데 산성비도 그렇고 되게 심한 황사를 경험할 때 비가 내리면 정말로 빗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비를 맞는 게 좀 찜찜하죠. 여튼 지금까지는 별 부작용 없이 잘 살고 있는 저희였습니다. 요즘 거의 가을 우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매일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또 제가 난처하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빨래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건조기를 안 쓰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빨래를 널어놔야 되는데 참 날씨가 쨍할 때 그 햇빛 아래다가 빨래를 넣는 그 기분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빨랫감이 쌓여가는 걸 보다 못해서 빨래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서 쓰는 서큘레이터, 공기순환기라고 해야 할까요? 선풍기는 아닌데 이렇게 바람 통하게 해주는 그걸 빨래를 향해서 틀어놨더니 그래도 밤사이에 뽀송하게 마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일단 우산을 챙겨야 되기도 하고 신발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맞아요. 비 오는 날 특히 가죽 구두 같은 거는 신고 나가면 물에 젖어서 변형되거나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도 천으로 된 운동화는 신고 나가면 물에 젖어서 좀 찝찝하고 요즘 비 오는 날 많이 선택하게 되는 신발은 크록스에다가 양말 신는 거. 그 조합으로 좀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 오는 날에는 오히려 크록스 잘 안 신는 것 같아요. 그 구멍 뽕뽕 난 대로 더 쉽게 물이 들어올 것 같고. 근데 크록스가 고무 재질로 되고 조금 굽이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에 안 젖는다? 아, 그래? 그 구멍 뽕뽕 뚫린 대로 빗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와요. 저는 그리고 왠지 더 미끄러울 것 같아서. 미끄럽긴 해. 그리고 위험할 수는 있지. 그리고 크록스를 신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 맨질맨질한 바닥을 밟았을 때 왠지 좀 더 미끄럽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편이고 밝은 색깔보다는 좀 회색 같은 신발을 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뭐 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네. 우리도 거의 50년 가까이 비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냥 당연한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하나 씨가 잘 하곤 하는 또 옛날 사람에게 빙의하기.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지금이야 무슨 대류현상이라든가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많이 응결되면은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지만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신기한 것 같아요. 위에서 맺혔던 물이 어떻게 방울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땅을 향해서 떨어지지?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비한 물질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떨어지죠. 누가 물벼락을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좀 그 지역에서는 공평한 듯이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게 사실 눈도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또 더 추워서 응결되면은 육각형을 기본으로 한 그런 응결체가 되어서 나풀나풀 떨어진다는 게 다음에 언젠가는 눈 오는 날 특집을 합시다. 그래요. 하나 씨 말대로 비가 정말 이 땅과 하늘, 공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기상 현상인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되어서 공기 중에서 결정으로 맺혀서 물로 떨어지고 그 수분이 또 세상을 흐르고 말 그대로 대류하고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고대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생겨난 원리라든가 아니면 땅에서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 과실수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를 말하자면 성적으로 음양의 결합으로 만물이 생겨난다고 몸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속에 숨어있던 씨앗에서 무언가가 발아하는 것, 그것을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이 결합해서 여신이 출산을 하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그게 반대인 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집트 나일강변 유역은 하늘신이 여신이에요. 땅신이 남신이에요. 그 이유가 나일강변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게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던 물이 범람을 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가 자라나니까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식으로 신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하늘신이고 게브라고 하는 남신이 땅의 신이죠. 그쪽에서는. 이집트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추석 연휴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얘기를 하다가 예전 영화인 매그놀리아 얘기가 나왔는데 매그놀리아에서 개구리 비가 오는 장면이 맞아요.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이 이집트에 대한 경고로 내렸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 매그놀리아 영화에서 개구리 비가 온다는 설정과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PTA 영화 중에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개구리가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좋나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갑자기. 제가 또 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말은 제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책을 참 좋아하잖아요. 영화도 좋아하지만 지금 21세기적 시선으로 보면은 1세계 백인 여성이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에 가서 식민 농장을 운영하는 이야기니까 좀 맥락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운 책인데 거기서 그 지역의 주민인 케냐 어린이들이 이 커피 농장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카렌 블릭센이 시를 읽어주거나 읊어주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또 해주세요. 비처럼 말하는 거예요. 시를 비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지 않나요? 좀 우주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 책의 이야기를 하나 씨가 좋아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책에도 쓰고 해서 저도 되게 친숙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휘트먼의 19세기 시 중에 비를 의인화한 시가 있더라고요. 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하고 이렇게 말을 걸면 비가 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비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나는 대지의 시다. 약간 대꾸를 이루는 것 같지 않나요? 시는 비처럼 말하는 것, 비는 대지의 시. 이게 바로 빗소리의 어떤 음악성, 리드미컬함, 그리고 촉촉함과 신비, 서정성 이런 걸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겠죠. 이 두 가지가. 톡토로들. 처음에 제가 비 오는 날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겠냐? 라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이 표현들을 들으면 비 오는 날이 좀 더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 건 있어요. 날이 맑고 쨍할 때 기분이 명랑해지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활기찬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은 맞지만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에 매일매일 맑고 쨍한 날씨만 이어질 때 거기에서 어떤 예술성이 비롯될 수 있을까? 어떤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색 같은 게 좀 가능할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뭐 시애틀 이런 지역에서 더 많은 문화적인 씨앗들이 싹 텄는지 이런 걸 좀 알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호크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데이빗 호크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영국의 음울한 데서 살다가 그치. 캘리포니아에 날아가서 그 햇빛을 수영장. 받으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가 정말 맞는 토양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세계가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인간들도 씨앗과 같아서 어느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더 잘 발현되는 그런 걸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자신의 성정 중에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맑은 날을 좋아하지만 맑은 날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막지 않은 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있는 맑은 날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렇죠. 비 오는 날 채도가 좀 낮아지면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은 와중에 밝은 햇빛 속에서보다 사물들이 더 차분해 보이는 그런 톤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 아주 화려한 꽃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란 하늘과 푸른 잎사귀와 내려쬐는 햇빛을 배경으로 해서 봤을 때보다 채도가 낮은 비 오는 날 같은 환경에서 보는 게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식물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데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갔을 때 그렇죠. 우리 백회의 김봉찬 대표님이랑 같이 곶자와를 산책했잖아요. 그러면서 식물 강의를 들었잖아요. 제주도 한라산 남쪽 지역이 한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래요. 뭐 제주도 여행 가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기예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뀌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비를 그냥 부슬부슬 떨어지는 대로 맞으면서 원시림 속을 거닐면서 그 숲속을 감싸는 습기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나무와 풀을 통과한 더 짙어지는 냄새들이 내 코에 들어오고 촉촉하게 공기가 약간 가라앉으면서 소음을 다 흡수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의 경험이 지금 한 2년 지났나요? 1년 반이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이 정말 쾌적하게 맑은 날이었으면 그 경험이 이렇게 진하게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게 비가 온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죠.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그런 경험이었고 여둘톡 93화 제주 생태탐방 100회를 아십니까? 편에 그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뒀죠. 저는 처음에 선우 씨가 제주도 얘기를 했을 때는 비자림 갔을 때 비가 오고 겠지만 아직 그 촉촉함이 그대로 그 숲이 그것을 머금고 있을 때 그때 비자림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안 그래도 뭔가 예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그 숲이 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졌죠. 맞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다른 관광객들의 방문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공간을 전세 낸 것처럼 인구 밀도가 낮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맞아요. 비는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숲속에서 비 오는 얘기 이런 걸 했는데 비가 오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숲에 들어갔을 때 비가 툭툭 내릴 때는 이파리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 그게 너무 좋죠. 너무 듣기 좋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내가 쓰고 있는 우산에도 부딪혀서 약간 메아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중으로 들린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지금은 잘 없지만 어렸을 때 슈퍼 앞에 가서 잠깐 비 피하고 있을 때 슈퍼의 앞에 이렇게 차양? 드리워져 있는 차양, 천막 이런데 비가 툭툭툭 떨어질 때 그 소리는 우리가 우산에서 듣는 것보다 더 위쪽에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죠.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그곳이 천창이 있었던 거예요. 천창. 와, 천창으로 비 오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멋있지. 그때 와인을 한잔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천창에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이후에도 몇 번 해봤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때 그 작업실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누구랑 갔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소리만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공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거기를 알면 또 가고 싶네요. 한 반백년 살다 보면 그런 소리들도 기억 속에 아주
다채롭게 남아있죠. 맞아요. 그리고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와이퍼가 막 죽을 것 같죠. 이렇게 돌아가고 너무 무서운데 또 안전한 상황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을 때 그 아늑한 내 차 안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도 듣고 차창에 빗물이 번지는 광경도 보고 있을 때 그때 이상하게 포근한 기분? 그런 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여들톡에서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 그 편을 듣고 면허를 땄다, 운전을 시작했다 하는 톡토로들 많은데 맨 처음에 초보일 때는 와이퍼의 사용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뭐 수동으로 했을 때 가장 하이로 올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와이퍼가 움직이는지를 이제 시험 삼아 작동을 해서 봤을 때는 윙윙 소리도 시끄럽고 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일이 있어? 맞아. 싶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와이퍼를 가장 높이 올려놓고 이러다 나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일이 꼭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는 게 되게 거슬려서 그렇게 안 해놓으면 운전 중에 속도가 붙고 이러면 비추기가 더 거세졌을 때 그걸 조작할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맞춰놓고 기왕이면 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놓는 편이 더 안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와이퍼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비하다라는 것처럼 자동차라고 하는 게 지금 발명된 지가 100 몇십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조악한 발명품에서 계속해서 개선과 새로운 발명과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지금의 자동차의 형태가 되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 자동차의 초창기 모델들에 대한 글을 읽어봤더니 와이퍼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비를 쫄딱 맞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와이퍼도 빗물 닦개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감자를 반을 잘라가지고 감자? 그걸로 차창을 닦고 그러면 이제 빗물이 덜 맺히기 때문에 가끔씩 그걸로 닦아주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도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거 쓰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너무 얼룩이 지지 말라고 그런 성분이 들어있나 보네 감자에. 그럴 수 있겠죠. 전분 같은 게 좀 유리에 덜 얼룩지게 만드나? 그럴 수 있죠. 옛날 자동차들 보면 지금은 당연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밤에 운전을 하지만 등불을 걸어놓고 달리고 그랬잖아요. 말 없는 마차이던 시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죠. 이 방송 들은 우리 톡토로들 중에서 호기심 많으신 분들 또 감자 가지고 자기 차 창에다가 문대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KTX를 타고 어디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KTX가 생겨나고 난 뒤에야 느끼는 빗물에 대한 감각이죠. 너무 빠르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비가 내리면 그 유리창에 생기는 빗물의 궤적이 유리에 상처를 내듯이 스크래치가 생기듯이 되게 빠르고 미세하게 그런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러다가 비의 양이 많아지면은 물이 콸콸콸 이렇게 줄기를 이뤄서 흘러내리는데 그럴 때 열차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맞아. 거의 가로로 수평에 가깝게 그렇게 떨어지곤 하죠. 그리고 빗소리가 톡톡톡이 아니라 정말 쏴 하고 쏟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소리는 정말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밤에 가끔씩 잠 안 올 때 ASMR 틀어놓잖아요. 빗소리 틀어놓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빗소리와 또 유사한 게 느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기름에 뭐 튀기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술집에 갔는데 나막스라고 알아요? 나막스가 뭐지? 생선인가? 흰살 생선? 지금 찾아보니까 붉은 메기 또는 대구 아제비가 나막스라고도 불린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술집에서 안주로
나막스 튀김을 주문했더니 거기서 튀김기로 그거를 쏴 하고 튀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와 일행이 비 오기 시작하나 보다.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비 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튀김을 기다리니까 또 기분이 참 삼삼하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나 전이 굉장히 맛있고 땡기잖아요. 그거는 이 소리의 유사성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지글지글하게 또는 보글보글하게 지지거나 끓이거나 이런 게 땡기지 않나요? 나는 비가 오면 그렇게 짬뽕이 땡겨. 비 오는 날 아무래도 좀 축축하고 몸도 으슬으슬하고 습기가 몸을 차게 만드니까 따끈한 게 땡기는 것 같고. 그리고 불맛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물이 축축한 날이니까 불을 찾게 되나? 태극의 원리죠. 아니 그리고 캠핑하는 분들이 의외로 비 오는 날 캠핑하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게 자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비와도 밀착해서 만나는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캠핑 가면은 불멍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럴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을 일부러 정해서 캠핑을 가지는 않겠지만 캠핑을 갔는데 비가 오면 그 기억이 아주 오래 좋게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핑을 하면 흙과 땅과 나무와 풀과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비를 맞으면 훨씬 더 촉촉해지고 그 흙냄새 같은 것도 정말 강하게 느껴지니까요. 제 친구도 연휴 중에 강원도에 캠핑 갔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비가 와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비 그친 다음날 아침에 아마 새벽쯤이겠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게 구름이 낀 산을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는 또 사발면입니다. 맛있는 게 되게 많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 말고도 커피. 맞아. 커피 너무 맛있지, 비 오는 날. 차도 더 맛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밥 먹고 나서 그 식당에 믹스커피 기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은 믹스커피가 더 땡기지 않아요? 이게 흐린 날도 마찬가지지만 비 오는 날 기압이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저혈압인 사람들은 몸이 잘 깨어나지 않고 굉장히 가라앉는 무거운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 믹스커피 같은 걸 먹으면 좀 눈이 뿅 하고 반짝 떠지면서 기운이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거든요. 맞아요. 드립커피나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음료들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만 1년에 몇 번 안 마시는 믹스커피를 비 오는 날 마시면은 참 더 맛있게 느껴지죠. 그리고 좀 합리화를 하게 되죠.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내 몸에 필요해 하면서. 저는 옛날에 참 자팍다식하게 모르는 게 없던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는게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는게? 논게도 아니고 는게는 뭐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그게 안개와 비의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감이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눈과 비의 사이에 진눈깨비가 있는 것처럼 비와 안개의 사이에 는게. 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안개가 자욱하다 못해서 물이 맺히는 것 같은 그런 시점. 그게 사실은 안개비이기도 한데 안개비라고 하면은 비에 더 가깝잖아요. 비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개가 아주 짙은데 비가 싹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 안개비라고 하는 말에는 있다면은 는개라고 하는 말은 안개가 더 약간 눅눅하고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말에 들어있죠. 그리고 여전히 비가 아니라 안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때 외삼촌이 얘기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 편을 준비하려고 찾아봤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없는 말인데 방언으로 있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 는게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그 외삼촌께서 알려주신 그 뜻으로. 오, 신기하다. 재미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 말을 떠올릴 때 좀 기분이 좋고 또 비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슬비. 안개비에서 조금 더 비로 넘어오면은 물방울이 크진 않지만 보슬보슬 또는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비가 보슬비겠죠. 가랑비. 그러면 보슬비와 가랑비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가랑비가 더 강할 것 같지 않아? 보슬비가 조금 더 약하고 여린 느낌이고 가랑비가 좀 더 물방울, 빗방울의 굵기가 굵고 강도가 좀 더 강한 느낌? 지금 찾아보니까 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안 해. 그러네. 가늘게 내리는 비라서 가랑비입니다. 가랑비보다 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이슬비라고 해요. 똑같이 가늘게 내리는 비이지만 바람이 없는 날 드문드문 조용히 내리는 비는 보슬비입니다. 실비는 실처럼 내리는 비예요. 라고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완전히 정확하게 위계를 세워서 강도에 따라서 이 명칭들을 분류하기는 어렵네요. 약간 겹쳐서 쓰이는 부분도 있겠네. 그리고 말은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감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겠죠.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보다 훨씬 빗발이 굵어지고 강해지면 장대비가 되겠죠. 장대비는 그 말 자체에 그 내리는 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으면 꽤나 아프기도 하고. 저는 이 장대비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은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 있잖아요. 우키요에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 2명 떠오르잖아요. 그 파도를 그린 호쿠사이랑 이 도로인 같은 거 쓰고 가는 그림 막 뛰어가는 거지? 사람들 있는 히로시게, 안도 히로시게의 비 오는 날 판화를 보면은 그 장대비가 비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그여 있고 그게 도롱이야? 쓰고 있는 지풀 밑집 같은 그런 거? 뭐 그렇게 부르지 않나? 그런 걸 쓰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한편 비가 내리는데 해가 떠 있는 그럴 때 오는 비는 여우비라고 하죠. 그걸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원래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동지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와전이 되면서 그런 날에 쓰이기도 한다. 이런 글도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호랑이 왜 이렇게 추울 때 장가가? 왜냐하면 호랑이가 그 말이 너무 웃긴다. 왜 그렇게 추울 때 장가가? 아니 뭐 12월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아주 열이 많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장가를 가면 후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짓날 아마 장가를 갈 거라고 상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읽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또 여우 시집 가는 날 이러니까 왠지 이 둘이 결혼할 것 같잖아요. 안 될 말이지 않아? 체급이 안 맞아. 근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며칠 전에 저도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야외 결혼식장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속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외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맑은 날을 기대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렇게 예식이 벌어진 날 아주 많은 비가 쏟아져서 속상하기도 했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우산을 같이 쓰고 입장하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도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같이 비 오는 날을 많이 겪게 될 텐데 한 우산을 쓰고 저렇게 부부로서 출발하는 모습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달래는 관용구가 있죠.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 맞아.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잘 산다. 근데 그런 것도 그 말이 그 번거로움과 속상함을 또 반전시켜주죠. 그러네. 그리고 우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누군가와 우산을 나눠 써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우산의 각도 그리고 본인이 비를 피하는 정도를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를 보면 좀 정치 지도자들의 인격적인 소양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몇 장의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우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더라고요. 누군지는 뭐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우 씨 그저께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걸어갈 때 비 와가지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씌워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로 되게 많이 기울였는데 맞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는 내 머리가 우산에 부딪혀서 좀 똑바로 좀 들어줘. 하나 씨가 그랬잖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쉽게 되고 싶다고 이러면서 계속 우산을 하나 씨 쪽으로 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에 보면은 한석규 심은하 배우가 거기서 같이 우산을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입 밖에 내어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한쪽으로 계속 기우는 우산을 보면서 이걸 보는 관객들은 그 마음을 짐작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비를 분류를 해보았는데 아니지 비를 지칭하는 말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소낙비, 소낙이죠. 그러네. 갑자기 쏟아지는 그리고 살짝 오는 비가 아니라 좀 세차게 기운차게 쏟아지는 비를 소낙이라고 하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해외의 톡토로들은 오늘 회차에서 비에 관한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황순원의 소나기, 한국문학 고전 단편도 한 편 추천드려봅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나? 요즘은 안 실려있지 않을까? 교과 과정이 많이 개편되고 요즘은 저희의 글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대잖아요. 그 단편의 영향도 있고 소나기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에 저희 세대는 어떤 논밭이나 흙 위로 쏴 쏟아지는 평원 같은 데 위로 마을 위로 쏟아지는 세차고 좀 정겨운 느낌을 주는 비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는 아주 광포할 때도 있죠. 더 광포해지면 그것은 폭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리고 황순원의 소나기에도 그런 이미지가 깃들어 있잖아요. 어떤 어린 날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을 다 던지게 만드는 그런 강렬한 비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떠올랐는데 우리 대학교 때 학교 그룹 사운드 밴드의 이름이 소나기였어.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런 한글 이름 안 붙일 것 같잖아요. 대학 밴드 이름에 더 멋있는 막 영어 이름을 지을 것 같은데 좀 풋풋하고 싱그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눈과 비가 섞여 있을 때 비에서 눈으로 건너가는 과도기를 진눈깨비라고 하죠. 진눈깨비 하면 조동진의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노래 정말 아름답죠. 지금 가을인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 비는 가을비잖아요. 그리고 봄비, 그리고 겨울비. 이 나머지 세 계절은 비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은 각각의 심상이 있어요. 근데 여름비만 없어.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여름비가 약간 디폴트고 다른 비들은 각각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네. 요즘에는 여름 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의 더운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중에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갑작스럽게 스콜처럼 비가 내리는 경우가 아주 잦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곧 추워질 텐데 또 올겨울에는 얼마나 비가 올런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겨울비의 이미지를 너무 아름답게 담아낸 영화가 떠오릅니다.
토드 헤인즈의 캐롤. 저희가 고정 클럽으로 다루기도 했죠. 캐롤에서 보면은 왠지 뉴욕은 여름이나 봄 이런 계절보다 가을, 겨울이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뉴욕에 비가 오는 밤거리에 노란 옐로캡 택시 유리창에 차창에 비친 빗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희가 캐롤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의 이미지의 모티브가 된 사진 작가가 있죠. 사울 레이터라고. 창문에 비쳐있는 빗방울에 초점이 맞을 때 그 너머로 노란색이나 빨간색 우산 같은 게 또는 네온 사인이 포커스 아웃으로 함께 보일 때 형성하는 그런 정서가 있죠. 빨간 우산이나 노란 비옷 같은 게 예뻐 보이는 게 그게 맑은 날 보면 그렇게까지 선명한 색깔이 좀 촌스럽거나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비 오는 날에 그런 쨍한 색깔이 기분을 좀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 씨랑 나랑 어제 밥 먹다가 동네에서 노란 비옷을 입은 강아지가 산책하는 장면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은 노란 비옷 권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 강아지 비옷을 어찌나 야무지게 딱 입혀놨던지 약간 애가 천하장사 소세지처럼 거기다가 빨간 하네스가 있어가지고 그 천하장사 소세지에 보면 빨간 줄이 있잖아요. 애가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선우 씨는 장우산을 좋아하죠. 네. 저는 접이식 우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손에 들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잘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크기가 좀 작은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접이식 우산은 말린 다음에 약간 각을 잡아서 접어줘야 되잖아요. 착착착착 이렇게 날개가 포개지게끔.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렵고 항상 물건을 조금 험하게 쓰다 보니까 살이 빠지거나 꺾이거나 얘가 낡아서 후들후들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우산을 차라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견고한 장우산을 쓰면 훨씬 오래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지만 물건이 나도 모르게 불어나곤 하는 선우 씨의 집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산을 20개가량 정리해서 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우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지로는 우산은 너무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입니다. 왜냐하면 두고 오는 경우도 워낙 많고. 저도 비싼 우산을 산 적은 없어요. 선물 받은 게 많았지. 선물 받거나 어디서 주거나 이런 거. 요새 편의점에서 제가 최근에 들고 다녔던 그 GS에서 나온 까만 비닐 우산.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닐 우산이라고 하면 우산을 안 갖고 나와서 임시로 사서 몇 번 쓰다 버리는 그런 걸 떠올렸는데 요즘은 그런 편의점 장우산이 가격도 싸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사면 되게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 우산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장우산인데도 가벼운 편이어서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우산을 더 선호하는 장우산파로서 항상 좀 캠페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라든가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장우산을 관리하는 방식. 물기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 요즘은 건물 입구에다가 왜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재질로 양쪽을 빗물 털기개 터널처럼 같은 만들어서 빗물 털이개 이런 걸 설치해 놓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거 비닐로 하나하나 싸가지고 다니게 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게 깔끔하고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버려지는 비닐의 양을 그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빗물을 잘 제거한 다음에
우산 날이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항상 장우산의 끝이 자기 발끝을 향하도록 둬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의 각도가 발생하도록 뭔가 어깨에 낀다거나 아니면 뒤를 향해서 든다거나 하면은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팔의 움직임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많이 위협을 가하게 돼요. 그리고 우산 끝이 뾰족하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치게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어디든지 좀 다닥다닥 붙여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곳에서는 장우산을 들 때 그 에티켓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내 몸과 평행하게, 그래서 우산의 끝은 내 발 옆에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늘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산을 수리해 주는 곰손 상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요. 반려공구라는 책을 쓰기도 하신 톡토로죠. 모호연 작가님이 이것저것 다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산 수리를 하고 있고 호호라고 하는 우산 수리팀에 소속이 되어 있대요. 이런 팀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나도 팀이 왠지 거기 들어가면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 수리상점 곰손에 자주 와서 우산 수리 행사, 이벤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 좋지 않나요? 90%가 멀쩡한데 약간의 고장이나 이상이 있어서 쓰지 못하는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 마치고 비에 쫄딱 젖어서 집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이 돼서는 그런 일은 흔치는 않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죠. 아, 자전거 타다가 비 와가지고. 맞아요. 쫄딱 젖어서 집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비를 두들겨 맞으면서 스콜을 맞으면서 갔던 경험에 대해서 여둘톡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또 선우 씨랑 작년에 금빛 종소리 나오고 나서 작년 여름에 진짜 비가 많이 왔다. 맞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행사를 잘 마치고 또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가방이 책과 여러 가지로 막 불룩해졌는데 양손에 가방을 들고 동네 근처로 와서 선우 씨랑 나랑 뒤풀이를 하는데 우산이 없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다가 그 술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택시로 갈 수도 없는 애매하게 너무 가까운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5분? 5분도 안 걸리죠. 그래서 비를 막 쫄딱 맞으면서 양손에 짐을 잔뜩 쥐고 너무 힘들고 어이없어서 막 웃음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래도 오랫동안 썼던 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축하도 받고 뒤풀이도 잘 하고 나서 비를 막 두들겨 맞으니까 왜 운동 경기에서 뭐 잘했을 때 팀원들이 막 두들겨 주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부터 등, 엉덩이 그런 걸 비가 해주는 것처럼 그래 수고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한테 응원받았네요. 또 좋아하는 말이 우중산책이라는 말인데 나갈 일 없는 날 집안에서 바깥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 나갈 일 없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 다 이해가 가죠. 하지만 막상 편안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랑 또는 설레는 사람이랑 같이 비 오는 날 함께 산책을 하면 햇볕 쨍쨍한 날과는 또 다른 정취가 있고 또 잊지 못할 기억이 되곤 하죠. 맞아요. 날씨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일상생활 중에서. 그랬을 때는 비가 이렇게 이어질 때 너무 우울해하고 불만족스러워 하기보다는 비 내리는 날씨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즐길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우 씨 새우젓 축제의 날은 안 돼요. 그날 비가 오면 즐길 수 없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른 날 댓글 녹음을 하러 왔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오네요.
진짜 지겹다. 기왕에 바꿀 수 없는 날씨니까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라고 비에 관한 에피소드를 녹음을 했지만 참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게 되는 날씨가 이어지네요. 비에 여러 정취가 있지만 기우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제 비가 좀 멎어줘도 좋겠다. 이런 의사를 하늘에 전달하고 싶네요. 그러게. 기건재. 이제 좀 말라라. 지난 162화는 은중과 상현, 우정과 우정을 둘러싼 것들 편이었습니다. 디토로님의 댓글입니다. 하루 만에 몰아볼 만큼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라 지난주부터 8톡 에피소드 업로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룸 넥스트 도어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은중에게 이입되어 해맑은 은중에게 상처 주는 상현이 너무 미웠는데 다 보고 나니 상현의 외로움이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현과 상학처럼 겉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과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은중이 되었다가 상현이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마음 깊이 응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요. 은중 옆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상처로 되갚았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다면 둘의 20대부터 40대까지가 조금은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상현의 입장에서는 은중이 절대로 상현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서로의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저도 끝내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길, 그리고 나를 끝내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삶이길 바라게 된 드라마였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문희와 함께 걸어줄 딜런이 되길 바라게 된 드라마였습니다. 하셨네요. 이 드라마 참 이야기거리가 많죠. 주변에 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많은 경우 은중에게 이입했다가 상현에게 이입했다가 하지만 그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청하다가 탈락하게 되고요. 여기 디토로님 말씀 중에 상현이가 은중 옆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회에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던 대사가 뭐였냐면은 아팠는데 때린 게 아니면 뭐니? 그게 어디서 나왔지?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1화에서 나왔던 어린 시절에 뭐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나 리코더로 때리네 마네 또는 피구공을 일부러 던졌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은중이가 상현에게 뭔가를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은중이는 은중이 나름대로의 삶의 힘듦을 견뎌가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때로는 때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아프기도 한 거죠. 예상치 못하게. 이게 이 드라마에서 이 미묘한 심리를 정말 잘 다룬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상현이가 은중이 때문에 아팠다면 그 큰 이유는 본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오빠나 엄마가 자기 자신보다는 은중이한테 더 마음을 터놓고 더 스스럼 없이 가깝게 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앙금이 쌓인 게 아닐까? 그리고 디토로님의 마지막 문장, 우리 모두 문희와 함께 걸어줄 딜런이 되길 바라게 된 드라마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드라마를 본 분들이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이 드라마에서 또 참 중요한 모티브였는데 이것은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튼튼 인어님의 댓글입니다. 떠벅이
깍! 바른손 펜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셨을 때 개발하신 캐릭터가 머루와 다레입니다. 스누피 말고 국산 캐릭터를 고민하셨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서 떠벅이, 머루와 다레 듣자마자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 벗어던지고 한번 자랑해봅니다. 이상입니다. 82년생 김땡땡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드라마 속의 은중과 상현과 같은 나이시네요. 그러면 떠벅이가 개발되고 이렇게 유행하던 그 시절에 굉장히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저 떠벅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머루와 달의 필통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바른손과 모닝글로리가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양대 산맥이었죠. 한박토로님께서 지난 은중과 상현 회차에 상현에게 더 감정이입하는 남편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후속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인트로부터 빵 터졌어요. 15화에서 저도 하나 작가님처럼 많이 울었는데 남편이 어디서 눈물 포인트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혀씩이나요? 선우 작가님의 어리둥절한 반응이 남편과 너무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저는 F, 남편은 T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T이긴 하지만 저는 눈물 포인트가 어딘지는 알았어요. 제가 안 울었다 뿐이지. 많이 다를까? 근데 이 드라마 묘하게 F와 T를 쫙 홍해처럼 가르는 그런 리트머스지가 됩니다. 마지막 회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가지고 아니에요. 그 감정이입의 정도. 누가 더 이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나뉘던데요. 상현이를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박토론인 남편분이나 저처럼 MBTI T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들 중에는 F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제 사연도 소개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승주 감독이 가볍고 연애에 미친놈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상현이에게는 좋은 어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상현이가 영화 연출 보조 알바할 때부터 10년 동안 커리어에 도움을 준 것이나 중요한 포인트에서 툭툭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상현이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거나 영화사 차리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말한다든지 상현이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랄까요? 물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지라도요. 개 중에 좋은 어른이 경감독이라고 생각한 건 좀 슬프기도 하네요. 유유. 경감독은 저도 전반적으로 무척 띠꺼워하면서 봤답니다. 크크크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아마 은중과 상현 리뷰 중에서 경승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컨텐츠였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의견들 중에 그 저희가 하차 위험 구간이라고 했던 11화에서 13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까지 가야 절교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개둘토로님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세상에 15화뿐만 아니라 거의 전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번 팟캐스트 들으면서 또 생각나서 운 사람은 저뿐일까요? 저는 은중이도 상현이도 모두 이해가 되었는데 건물을 거절해버린 은중이에게는 더 이상 몰입이 어려웠습니다. 스위스에서 나눈 대화 중에 모종의 또 다른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 별숨님의 댓글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거의 처음 방송하실 때부터 열심히 들어온 톡토로인데 댓글은 처음 남겨보아요. 조영민 연출의 작품을 좋아해서 무척 기대하며 기다렸던 은중과 상현은 역시 기대한 만큼 좋은 작품이었어요. 조영민 연출의 드라마는 늘 사람 마음속 숨기고 싶은 모나고 못난 부분들을 너무 날카롭지 않게 너무 못나지 않게 그려내서 결국 인물들 모두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가질 수 없는 대상을 향한 마음, 그리고 결국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은중과 상현도 어떤 결핍에 대해, 어떤 열등감에 대해서
온전히 부러워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를 보며 눈물을 콸콸 쏟고 난 뒤 그래서 은중이는 성수동 건물 정말 안 받았나 궁금해하는 저를 발견하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저 너무 쓰레기인가요? 흐흐흐. 쓰레기라뇨.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제가 딱 은중이 상현이랑 같은 나이라서 더욱 그들에게 몰입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었는데요. 저에겐 상현이 어머니처럼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알려주신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 때리고 구박하는 아빠를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신 할머니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10살 어린애한테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싶기도 한 말씀이었죠.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듣는 지인들은 모두 뜨악하는 표정을 짓지만 이상하게 저에겐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어 지금도 절 가끔 위로해주곤 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며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위로 대신 빈 곳을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오래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핍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으니 다행인 거겠지요. 그리고 은중과 상현과 동일하게 조영민 연출, 김장우 음악감독이 함께한 작품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적어주셨어요. 은중과 상현을 연출한 조영민 감독의 작품들을 많은 톡토로들이 또 추천을 후속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나 사랑의 이해 이런 작품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피글레토로님께서 은중과 상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여둘톡에서 김고은 씨가 출연한 작품이 3개나 소개된 거 아시나요? 작은 아씨들, 파묘, 은중과 상현. 저는 이 점이 김고은 배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아니 3개나 이야기한 줄은 몰랐어요. 2개인 줄 알았어요. 파묘를 좀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좋아하는 배우기는 하네요. 새삼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으면 은중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공감 가게 그려냈잖아요. 어찌 보면 평범한 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준 거는 김고은 배우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여러 장면에서 느껴졌지만 저는 그 매일 아침 자신의 부끄러운 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공대 우편함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스스로의 부끄러움, 모멸감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이거는 설명하기 참 힘든 어떤 감정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내가 그걸 느끼는 것처럼 그것을 설득해내는 것은 배우의 힘이겠죠. 네. 안젤루님의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추석 연휴에 저도 은중과 상현을 정주행하고 팟캐스트를 뒤늦게 듣고 댓글을 남겨봅니다. 대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서 숨을 죽이고 어떤 대사를 하나 지켜봤어요. 90년대 경제 성장기의 풍요를 대표하던 아파트의 4인 가족 안에 숨어있던 억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는 영화 벌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 제목 부분이 꺽쇠를 치셔서 댓글에서 삭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 아마 벌새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작품이면 어떡하죠? 만약에 다른 작품이면 알려주시고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상현이 오빠의 결정이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이후의 파랄은 아마도 상현의 아빠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영화에 나온 그리고 작가님들이 말하는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담론이 소비되는 방식, 예를 들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늙으면 돌봄받지 못할 것이니 안락사가 대안이다 라고 언급되는 게 너무 싫고 상현 엄마의 죽음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안락사로 제시되어야 했는지 극중 완결성을 위해 소비된 건 아닌지 현장 의료진으로서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또 의견 남겨주셨네요.
안젤루님의 문제 제기에 이어서 메일을 하나 읽어볼게요. 잘 사는 것과 잘 가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작가님들, 추석 연휴에 쉬면서 은중과 상현 리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은중과 상현의 20대 초반 대학 시절 부분을 제 딸들의 시선으로 몰입하며 보았어요. 엄마에게 사랑받으며 점점 밝은 곳으로 향하는 은중의 삶과 달리 상현의 삶은 끝까지 밑바닥을 향하는 것을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제 딸들과 나이가 비슷한 20대 초반의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다 견뎌야 하는 상현이 나를 뾰족하게 세우고 주변 사람에게 날카롭게 굴며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세우지 않았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존심에 생채기가 날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눈빛이 달라지며 못된 말을 쏟아내고 자신에게 보호막을 씌우는 것 같은 상현이 오히려 안쓰러워졌어요. 엄마의 시한부 선고를 듣고 병원 밖에서 은중이 전화를 꺼버렸다는 것을 알고 펑펑 우는 상현의 울음소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들렸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상현이 안락사, 극중에서는 조력사라고도 하더군요.를 행하는 부분은 저 자신의 입장을 투영해서 보았습니다. 스스로 버튼을 누른 후 편안하게 잠들고 은중이 그간 마음의 짐을 벗어낼 수 있게 했던 상현의 선택은 옳았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차이를 엄마에게 설명하는 은중이가 상현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상현의 사과를 받지 않고 상현을 끝내 받아주지 않았다면 싫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은중이는 그런 심성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상현이 스위스행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며 항암 치료로 병원을 오가던 때가 떠올랐어요. 줄을 주렁주렁 달고 침대에 누워 다른 환자들과 함께 검사 차례를 기다리던 저는 제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듯 보이는 환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연명치료가 과연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상현의 말대로 내가 아직 나일 때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절실하다는 결론이 지어지더군요. 제 할아버지는 97세에 숙환으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평온하게 세상을 뜨셨지요. 병원의 환자들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다 쓰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따뜻하게 가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복이구나.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도 삶의 결정권을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것 같아 반갑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고민이 한층 성숙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중과 상현은 개인의 삶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에 큰 숙제를 던지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톡토로들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내리는 비에 감기 들기 쉽습니다. 작가님들도 톡토로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요. 하시면서 저희 첫째 고양이 하쿠의 건강도 빌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훅 심해져서 코 상태가 다르죠. 현장에서 의료진으로 일하고 계신 안젤루 님이 안락사 또는 조력 사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과 좀 다르게 암 환자로서 경험하신 생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여러 층위의 논의가 필요하고 근데 이런 논의가 없을 때보다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젤루 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마치 나중에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아유 스위스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의 소재로 언급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부양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압박을 가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의 결정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책을 같이 소개하기도 했잖아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아 작가님의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조력 사망 기관에서 어떤 돌봄 노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 가족의 압박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방면의 확인을 여러 차례 거친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력 사망을 선택한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모들이 사망 이후에도 그 선택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맞아요. 파랑님의 댓글입니다. 저와 제 20년지기 친구는 상현처럼 열등감과 우울, 고난에 허우적대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질투하는 동시에 위로하며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상현에게 자기 과거가 너무 투영돼서 더 못 보겠다 하고 저는 오히려 공감돼서 재밌다고 정주행을 마쳤네요. 이렇게 같으면서도 달라서 친구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이 파랑님 친구들한테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파랑의 기원의 그 파랑은 아니겠죠?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님께서 아니 유사과학도 과학인 걸까요? ENTP인 저 역시 황선우 작가님처럼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았어요. 은중의 덕분과 상현의 때문에 대한 지적을 하실 땐 제 머릿속을 황선우 작가님이 들여다본 기분이었어요. 다 보고 난 다음 지팔직곤과 은중이가 전생에 상현이에게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든 제가 냉혈 아닌가 했거든요. 네. 저희는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들이지만 누군가는 저희의 피가 차갑다고들 하더군요. 팬더코님의 댓글입니다. 아마 저희가 하와이 딜리버리 음악 감상회 뮤직비디오 보면서 하는 낮술 음감회를 10월 18일에 영등포 CGV에서 연다라는 것을 접하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음감회든 낮술 마시기든 지방에서도 해줘요. 선 댓글 후 청취합니다. 저는 은중과 상현 내내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갑니다. 네, 영등포 CGV 음감회의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25일에 대구에서 행사가 잡혔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탁구 대회도 포기하고 갑니다. 대구 북구 이태원 광장에서 북앤 뮤직 페스타 행사가 열리는데요. 책과 음악을 주제로 한 야외 축제라고 해요. 바로 저희를 겨냥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하와이 딜리버리를 위한 행사죠. 네, 저희는 5시에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야외 행사라고 하니까 아마 자유롭게 대구 시민들,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와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행사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 SNS와 여둘톡 다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날인 10월 23일 목요일에는 제가 아무튼 리코더로 담양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 6시 반에 열리는 북토크고요. 담양 인근의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톡토로가 계시다면 이날도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깜짝 게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요? 너무 반갑네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둘톡이 선물해준 다정함에 대하여 라는 메일이 왔어요.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둘톡에 입문한 지 꼭 1년 된 긴토로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날 이후 119화 경축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특집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저는 요즘 여둘톡 세계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빠진 지 1년 되셨네요. 정확히 1년이 됐네요. 사실 그때 저는 재취업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참 잔인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로 지내는 시간이 낯설고 버거웠거든요.
그런 제게 두 분의 팟캐스트는 매주 찾아오는 화요일의 행복,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톡토로들의 고민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았고 올해의 여성들 사연에서는 용기를 얻었어요. 번아웃이 올 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에피소드를 듣고 날선 자기 검열로 저를 싫어하게 될 때마다 인생은 기세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와 같은 여둘통 메시지들을 들으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러던 중 올해 톡토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눈팅만 계속하다가 나대라 정신에 힘입어 용기 내서 질문을 남긴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막연히 미술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에 기대어 전공과도 전혀 관계없는 도슨트 면접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주변에서 누구 하나 응원해주는 이 없고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 아닌 자원봉사라서 이 선택이 맞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때 오픈 채방에서 얼굴도 모르는 몇 분에게 받았던 위로와 응원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벽인 줄만 알았던 제 앞에 문이 사실은 열릴 수 있는 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톡토로들의 말 한마디, 그 다정한 손끝이 제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었거든요. 그날 긴장 속에서 봤던 도슨트 면접은 운이 좋게 붙었고 몇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드디어 도슨트로서의 첫 전시 해설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이라 무척 떨리고 얼마나 뚝딱거릴지 벌써부터 간이 콩알만해지지만 여둘톡 작가님들, 톡토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길게 메일을 적어봅니다. 톡토로들 덕분에 제 일상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운동방, 식단방, 블로거방, 글쓰기방, 지역방, 명상방까지 소모임 중독자처럼 보이려나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응원하는 그 공간이 요즘 제게 가장 따뜻한 공동체랍니다. 그 시작을 열어주신 선우 하나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한 마음을 적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갱년기는 아닐 텐데. 여둘톡 덕분에 잊고 지냈던 제 아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건네며 마음에 작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답니다. 빛나는 언어로 세상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주신 선우하나 작가님, 그리고 모든 톡토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둘톡 입덕 1주년을 맞이하여 황필이 김탁구를 존경하는 도슨트 꿈나무 긴토로 드림. 와, 도슨트 면접에 합격하시고 이렇게 데뷔를 하시게 된 것 아주 축하드립니다. 청중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톡토로 오픈 채팅방에 벌써 6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계시다는 게 맞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리고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저희의 커뮤니티 구축 원대한 꿈은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톡토로 해야죠. 오픈 채팅방을 일단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꺼낸 지는 좀 됐는데 현생이 바빠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네요. 저희 둘이 뚝딱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팟캐스트까지가 상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팟캐스트 매주 하면서 책 2권 냈더니 올해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가요? 그럼요. 진짜 열심히 살고 또 오케스트라가 돼서 2번의 공연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둘톡의 레전드 에피소드인 19화 전국 사투리 대잔치 편을 들으면서 디즈니런 10km 달리기를 완주했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톡토로도 계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엘마 톡토로님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이 디즈니런 뛰고 오신 분이 계신데 요새 계속 비가 오잖아요. 주말 아침에 러닝대회에 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서 달렸다? 일단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완주를 축하드리고요. 엘마 톡토로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1시간이 넘을 게 뻔한 긴 러닝 동안 뭘 들을까 생각을 하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여둘톡의 사투리 특집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스타팅 라인을 지나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완주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를 몇 번이고 박장대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반복 재생에 들었던 사투리 특집을 들으며 비로 찰방찰방한 거리를 뛰니 질척하고 불쾌한 비가 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2월 둘째를 낳고 밤낮 없이 육아를 하다가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한 디즈니런을 여둘톡 사투리 특집편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 대잔치 편이 무려 2022년의 에피소드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언니들과 함께 해온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쌓여 저에게 중요한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소중하네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와, 진짜 러닝대회 나가서 얼마나 들을 게 많아요. 본인에게 힘을 주는 좀 빠른 템포의 K-팝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19화 전국 사투리 대잔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달리면서 아이고 바나메라 고마세리 마세라티 이런 걸 들으시면서 헤헤와 칼칼 이런 걸 들으시면서 달리셨겠네요. 저희도 같이 달린 것처럼 뿌듯하네요. 또 감사 인사가 왔어요. 신입 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저는 4년간의 장기 취준 끝에 이번에 취업 뽀객이죠. 취뽀한 신입 토로라고 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30이지만 17입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 경우엔 30이지만 신입인 셈입니다. 그래도 듄 에피소드부터 들었으니 여둘톡에 대해서는 중고 신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둘톡 덕분에 긴 취준 기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나데라 정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임원 면접을 앞두고 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갔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올해 그 영업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이번 공채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는 것, 탈락 후 다시 인턴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직원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댐의 나비 효과일까요? 끝으로 사연이 소개된다면 올해 안으로 톡토로 사회초년생 소모임을 만든다는 홍보도 살짝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입 토로 드림. 추신. 최근 오케스트라 면접 에피소드 들으면서 선우 작가님은 다대다 면접에서는 절대로 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작가님들 날씨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톡토로들에게 축하할 일들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사회초년생 톡토로들의 소모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말만으로도 저희도 왜 이렇게 막 풋풋한 힘이 차오르는 것 같죠?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옥선 작가님 자만추한 기념으로 첫 메일 보냅니다. 라는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저는 창원에 사는 샤이 톡토로입니다. 매번 재미있게 듣고 있는 조용하고 샤이한 톡토로라서 괄호 열고 아마 저 같은 톡토로들도 많겠죠. 사연을 보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라 나데라 정신에 입각하여 용기 내 메일을 보냅니다. 네, 대박 사건은 바로 이옥선 작가님을 뵀다는 것이죠. 추석 당일 오전 저는 가족들과 힐마 아프클린트 전을 보러 부산 현대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옥선 작가님도 가족분들과 함께 미술관에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이옥선 작가님이다. 소심한 저는 작가님께 인사를 드릴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고 톡토로인 제 동생은 난 인사 드릴래. 언니들이 나대라고 했잖아. 이 나댐이 그 나댐은 맞으려나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작가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해 주신 작가님, 그리고 함께 온 가족분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가님께 저희 자매 톡토로는 반할 수밖에 없었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작가님의 환한 미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옥선 작가님을 이렇게 우연히 뵙다니요. 유유. 저는 올해 행운을 다 쓴 걸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가님과의 만남에 흥분하여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서 아무래도 미술관에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빅토리노트와 즐거운 어른도 재독해야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창원 사는 샤이톡토로 드림 하셨어요. 근데 이옥선 작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톡토로한테 인사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서 이제 이 메일이 오기 전이었어요. 본인이 좀 너스레도 떨고 더 반갑게 맞을 걸 그랬다. 그럴 경우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둘 걸 그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사실 첫 번째 책 내기 전에 평생 써오던 사인이 한자로 이자를 쓰고 거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사인본을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인을 급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톡토로님, 창원의 샤이톡토로님께서 인사를 해주신 덕분으로 다음에는 멘트를 준비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 메일 이옥선 작가께도 전해드렸고 다행이라며 아주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셀럽으로 점점 성장하는 이옥선 작가님입니다. 메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용토로님께서 주신 메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말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장소는 저희 고향 강화도입니다. 고향이라고는 해도 그저 태어났던 곳이고 성장은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류상의 고향이지만 친가 외가 모두 대대로 강화에서 살아온 부정할 수 없는 강리대린이라 슬리대린을 지금 강리대린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강화로 가게 된 것은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중반 무렵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20대 초중반을 데려다가 조금만 가르쳐도 그럭저럭 해나가는 사무 업무 담당자로 나이 많은 여성이 선호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꿋꿋이 10년 정도를 더 버티고 살아왔어요. 회사들이 선호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재작년 크고 작은 수술을 몇 차례 받았고 이후 몸이 전에 없이 약해지자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회사를 다니면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퇴사하고 몇 달을 쉬고 다시 회사를 다니면 또 건강이 나빠져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질 무렵 몇 년 전 강화로 귀농한 지인이 귀촌을 권유했고 모든 것이 느린 시골 동네에서 적게 벌어 적게 쓰며 느리고 단순하게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삶을 더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도 미용실도 좋아하는 맛집도 모두 서울에 있고 지하철과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리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포기하는 게 처음에는 고민되었지만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물건을 쥐고 움켜쥔 손을 펴지 않으면 영원히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살집 말고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타고난 불안이 꽤나 높은 편인데 이상하게도 그래요. 잘 지낼 수 있을 건가 봐요. 어쩌다 인생 2막 씩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용인 사는 용토로님 앞으로는 강화 사는 강토로. 그쵸. 강리대린으로 돌아가시니까 강화 사는 강토로님이 되시겠네요. 새로운 출발 응원하겠고요. 또 메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선우 씨가 몇 번 읽는데 힘들어했던 귀촌? 몇 년 전 강화로 귀농한 지인이 귀촌을 권유했고 여기 진짜 발음이 좀 힘들었어. 선우 씨랑 저랑 요새 망원시장 옆에 있는 땅콩빵을 몇 번 먹고 나서 땅콩빵 판매 해봐. 땅콩빵 판매 이걸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년 전 강화로 귀농한 지인이 귀촌을 권유했고. 잘한다. 아휴.
톡토로 여러분들도 땅콩빵 판매와 판매. 함께 이 구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망원시장 입구에 있는 고로케 가게가 유명한데 거기 옆쪽 코너에 있는 땅콩빵 집이 맛있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3화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